지난 1월 22일 딥시크가 아론을 발표한 이후로 미국 인공지능 업계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증시도 지난 월요일에 급락을 하고요. 이렇게 딥시크가 아론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그 거대한 인공지능 업계가 반응을 하자 중국의 인공지능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딥시크는 아론의 반응이 의외로 좋자 그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인 자무스 프로를 또 이번 주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도 그동안 인공지능을 연구해왔는데 QM2.5 맥스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오픈 AI의 O1과 맞먹는다.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도 두바오 1.5 프로라는 것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국에서도 인공지능 갖고 이렇게 경쟁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가 이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먼저 치고 나가니까 미국에서 오픈 AI가 먼저 친 것처럼 기존 업체인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또 다른 그 인터넷 거대 업체들도 계속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의 인공지능 업계가 신이 났죠. 신나고 미국의 인공지능 업계는 걱정을 하다가 한편에서는 뭐 별거 아니다. 그리고 아니다.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인공지능 업계, 특히 딥시크가 보여준 게 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업체들이 지금 20년 동안 체질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떤 경제 이론이 여기에서 논쟁이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지금 디지털 기업들이 대부분 경제를 주도하고 있죠. 이 회사들은 인터넷이 나오고 이 90년대 말에 이 인터넷 붐이 불었죠. 그래서 스타트업을 만들기만 하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2000년에 닷컴 버블이 터졌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망했는데 이때 생존한 기업들이 지금 디지털 경제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회사들이 이때 2000년 닷컴 버블에서 생존하면서 커졌고요. 그리고 2003년에 테슬라가 생기고 2004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인수하면서 지금 커졌고요. 또 2004년에 페이스북이 나오면서 커졌고 지금 사실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이 6개 회사들이 다 좌우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0조 원 이상의 시장 마켓 캡을 기록하게 있고요. 웬만한 나라보다 이 시장 가치가 더 크죠. 그러면서 이 세계 경제를 휘둘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다 여기에 기대서 이 생태계에 기대서 살아가는 업체들입니다. 업체들이고 이 기업들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이 금권 정치로 또 들어가기 시작했죠. 원래 미국은 이 로비가 정말 편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돈이 정치를 좌우하죠. 그래서 원래 70년대까지는 민주당이 유리했습니다. 주로 노조와 재향군인회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여기가 조직이 제일 막강했거든요. 그런데 70년대 로널드 리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벌들이 공화당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많은 재벌들이 붙으면서 미국이 금권 정치가 됐죠. 그러면서 미국이 불리해지니까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도 이 대기업들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금권 정치 시대를 구가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특히 무기상들과 이 축산협회의 로비가 막강합니다. 여기에 눈이 나면은 절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돈이 막 모이는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테슬라가 취임식 할 때만 해도 몇천억을 돈을 이 기업들이 내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또 두드러진 것은 이렇게 전통 기업들이 양당에 돈을 대면서 금권 정치를 해왔는데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제일 유명하고요. 아마존 다 페이스북까지 다 트럼프한테 돈을 대고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민주당으로 붙었죠. 이렇게 2000년 이후 살아남아서 세계를 주는 잡는 이 6개 회사를 중심으로 IT 경제의 핵심 기업들이
금권 정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 트럼프 4년 행정부 동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6개 회사들이 다 AI에 목숨을 걸었죠. 뭐 애플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나머지는 다 AI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픈AI가 들어가 있고 뭐 엔스로피라든가 이런 새로운 회사도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 디지털 경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게 중국이 치고 간 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 6개 회사들이 2000년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것은 온디맨드 경제로 바뀌었잖아요. 이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온디맨드,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권한이 많아진 거예요. 권력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망하죠. 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온디맨드 경제로 바뀌면서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맞춘 거죠. 여기에 특징이 매번 업그레이드를 통한 확장성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시장에 정착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용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 확장이 이 예전처럼 10% 확장, 20% 확장이 아니라 100%, 1000%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시장을 점령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증명한 기업들입니다. 6개 기업들이. 그리고 또 이 6개 기업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이 새로운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정착하는 건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로 투 원이라 그러죠. 그전에 전혀 없던 것에서 이용자한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겁니다. 구글 검색 서비스는 그전에 없었고요. 페이스북의 SNS 서비스는 그전에 없었습니다. 다. 그죠? 아이튠스 서비스도 없었고요. 아마존 온라인 상거래도 없었고, 이렇게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나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을 주는 그런 제로 투 원 모델로 이 6개 기업들이 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됐죠. 그런데 이렇게 제로 투 원만 시장에서 버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나와서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은 그것을 카피하죠. 카피캣이라 그러죠. 카피해서 다른 시장에서 그 시장에 맞게 변형해서 하는 것을 카피캣이라고 하고요. 이걸 전문 용어로 1 to 1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대 100이죠. 다른 것을 카피해서 그 다른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독특한 이 업그레이드를 통한 제로 투 원은 업그레이드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가 먼저, 아주 덩치가 작은 넷플릭스가 먼저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 유저들과 인터랙티브를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잖아요.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할 2018년 당시 넷플릭스보다 10배, 20배 덩치가 큽니다. 그런데도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를 못 쫓아가는 것은 그동안 10년 동안 넷플릭스가 쌓아온 이 업그레이드 과정을 디즈니 플러스도 똑같이 거쳐가야 됩니다. 이거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 투 원 모델을 확보한 기업들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개 기업을 다른 기업들이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카피하는 모델이 지금은 더 많죠. 근데 이 카피한 모델은 경쟁이 심합니다. 카피하는 거니까 남도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금 경쟁입니다. 돈을 누가 많이 쏟아붓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카피를 했죠. 누가 제일 먼저 카피를 했나요? 다른 기업들이 조그맣게 카피했지만 먼저 카피했지만 나중에 들어온 게 쿠팡이죠. 쿠팡이 미국의 그룹폰을 카피하고 아마존의 모델을 합쳐서 쿠팡으로 한국에서 했는데, 쿠팡이 다른 업체들을 이기고 그리고 거대 기업인 롯데나 신세계를 이기고 클 수 있었던 것은 선정이가 3조 원이나 투자를 했고요. 계속 투자를 받고 미국에 상장을 하고 이름으로써 자금 경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업체를 다 평정을 했죠. 롯데나 신세계, 등치가 큰 롯데나 신세계도 못 쫓아가고 있죠. 후발주자인 마켓컬리도 못 쫓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1대 100 모델은
자금 경쟁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많이 모으냐. 그런데 이게 1대100 모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을 예전에는 이 산업화 모델에서 디지털 경제로 넘어오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기존 기업들이 그걸 카피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왜냐면 그게 뭔지 몰라요. 구글이 검색을 만들었지만 야후가 그것을 못 쫓아가는 이유는 그 새로운 경험에 대한, 이용자의 새로운 경험에 대한 노하우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5년 동안 모든 기업들이 이용자 경험에 대한 경험을 쌓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기술이 나와도 이 이용자 경험에 대한 카피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1대100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2022년 11월에 챗 GPT를 출시했지만 금방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은 오픈소스라고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신생 기업도 금방 쫓아가는 이유가 이게 1대100 모델이라 그래요. 카피가 쉬워요. 이럴 때는 자금 경쟁이라 그랬잖아요. 자금 경쟁을 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샘 알트먼은 그 사람의 능력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원래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스탠포드로 중퇴했으니까 뭐 학교도 다 못 마쳤습니다. 이 돈을 모으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샘 알트먼은 지금도 돈을 모으는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계속 투자를 모으러 뭐 중동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투자를 모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스타게이트라는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20조 원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스타게이트라는 회사를 오라클도 조금 참여하고 손정이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5천억 달러의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겠다. 7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는 또 지난주에 올해 6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죠. 올해.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 경쟁이 들어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구글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죠. 구글도 몇십억씩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 7개 기업들이 거기다가 스타트업들까지 참여를 하면서 미국에서 돈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돈 경쟁이 붙었을 때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게 중국의 AI 업체입니다. 딥시크가 제기한 거는 여기에 제기한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이 6개의 기업이 닷컴 부분에서 살아남고 이용자 경험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경영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doing more with less.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효율화라고 그러죠. 이것이 예전 산업화 시대 때는 10% 효율화를 했다. 50% 효율화했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혁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지잖아요.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2의 n승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몇십 % 효율화는 그것이 혁신이 아닙니다. 적어도 100%, 1000%는 효율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핀을 10개 만든 거에서 1시간에 핀을 150개 만든 것은 디지털 시대의 효율화가 아닙니다. 1시간에 100개 만드는 데서 1시간에 1000개 만드는 걸로 해야 효율합니다. 이것이 doing more with less입니다. 그래서 더 적은 자본으로 어떻게 더 많이 할 건가를 이 기업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기존 기업들이 못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doing more with less가 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전략이었는데, 이것이 2020년 나오면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doing more with less는 아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미 이 6개 기업이 세계 최고의 대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되면은 기존 기업이기 때문에 게임의 법칙이 다릅니다. doing more with less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10억에서 100억을 모으기 쉽지만은요, 100조 원에서 1000억이 되는 것은 한참 걸립니다. 이미 규모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항공만처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doing more with less는
적용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2020년부터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이었습니다. 논쟁이 이 디지털 경제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MVP라고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그러니까 최소 활성화 제품이죠. 예전에는 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기술을 만들어내면요, 그것을 상용화를 기업이 갖다가 연구를 하고요, 상용화가 되면 대기업들이 자본을 투입해서 대규모로 시설을 만들고 생산을 했죠. 이런 시스템이었고 대학의 연구 기능이 아주 중요했죠. 근데 이것이 매우 느립니다. 그 제품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죠. 연구해서 개발해서 상품화하고 시장에 나가서 시장에서 존속하는 기간이 막 5년, 10년 같죠. 그런데 이게 시장이 온디맨드 경제로 바뀌면서 또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면서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션터 어드밴티지라 그러죠. 우위 기간이 점점 짧아진다. 이것이 이제 디지털 경제에 나온 그동안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면은 이게 이용자한테 안 맞으면은 망하는 거다. 그래서 최소 활성화 제품을 이용자한테 띄우고 대학에서 연구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연구고 거기서 시장 제품 개발이고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거다. 합쳐진 거죠. 연구와 상품 개발과 판매가 합쳐지는 겁니다. 시장으로. 그래서 최소 제품으로 시장에 들어가서 이용자와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엔트로피를 찾아서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모델. 이것이 MVP입니다.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 이것도 디지털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 원칙이었는데, 경제 원칙이었는데, 이것도 2020년부터 논쟁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미니멈 바이블 프로젝트 전략은 안 통한다. 7개 기업이 대기업이 되다, 거대 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미 너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두잉마 위들레스하고 MVP는 먹히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깨우친 게 딥시크의 아론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이 디지털 시대의 혁신은 아무도 이것을 할 수가 없을 때 그 난관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똑같이, 트럼프가 시작을 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도 똑같이 대중 견제를 했죠. 이렇게 미국이 공화당 정권뿐 아니라 민주당 정권도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칩스법을 통해서 반도체 판매를 못하게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고성능 칩을 판매를 못하게 하니까 옛날 칩을 갖고 돈을 적게 들여서 어떻게 할 건가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의 경쟁을, 지금 미국의 6대 기업이 AI를 갖고 돈의 경쟁을 할 경우는 상품 개발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살펴본 기술 가치보다 사용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기술 가치가 중요하지만 돈이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있어야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투자자들은 이 천사들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내가 100억을 투자했으면 반드시 100억 이상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공지능 업체들은 이렇게 거대 자금들을 수백조 원씩 투자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상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술 개발은 상품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AI 업체들은 상품 개발, 돈을 많이 투자 안 하잖아요. 리소스를 많이 투자 안 하니까 상품 개발이 아닙니다. 연구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을 많이 스타웃해서 연구 중심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적은 리소스로 똑같은 역량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업체들은 두잉마 위들레스, MVP 이 모델들을 다시 우리가 세계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카피캣으로 얼마든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은 사실은 인공지능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대학에서 거의 못 길러내고 있고요.
그나마 있는 인력도 다 해외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언론사들은 또 몇몇 전문가들은 한국도 빨리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또 이 네이버나 뭐 통신사나 카카오나 우리도 인공지능 그렇게 투자해서 무슨 서비스를 내놓겠다 하는데 한국은 못합니다. 그 돈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요.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이 지금 경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머리만 생각만 하는 시뮬레이션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현실 체험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로봇공학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하드웨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생태계가 슈퍼 인텔리전트,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슈퍼 인텔리전트로 갈수록 이 종합적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인공지능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못 쫓아갑니다. 1년에 몇백조 원씩 어떻게 투자합니까? 1년 대한민국 예산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이런 로봇공학이라든가 이런 데 틈새를 노려서 미국과 중국 싸움에서 틈새를 노려서 양쪽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치 삼성이 노키아는 그 당시 1위 모바일 업체는 노키아는 아이폰이 iOS를 내놨을 때 자기들도 신비하려는 iOS를 내놓아서 똑같이 하겠다고 해서 망했죠. 근데 삼성은 그 iOS로,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글 너네 걸 갖다 쓸게. 그러면서 이 갤럭시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해먹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그 밑에 생태계의 밑에 영역을 찾아서 지금부터 파고들어야 앞으로 2030년 이후 이 세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때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다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